확진자폭증의 임시검사소는 한파에도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미국 전역에선 의료진과 요양원 거주자를 최우선 대상으로 잠시 뒤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공무원 노조 간부들이 출장 금지령이 내려진 지난달 말 제주도 호텔에서 1박 2일 합숙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노조원은 외부 식당에 나가 술자리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2차 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징계 수위가 정직이라는 얘기가 여권과 법조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야당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진행한 무제한 토론이 방금 전 종료됐습니다. 현재는 국회법에 따라 종결 여부를 결정할 표결이 진행 중입니다. 캠핑용으로 개조한 버스에서 숙박을 하던 50대 남성 일행 중 1명이 가스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핵무기 5,000개를 가진 미국이 어떻게 북한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느냐고 발언해 논란입니다. 북한 핵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으로 해석돼 비판이 이어집니다. 오늘 체감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내려가 올 들어 최강 한파를 맞았는데 내일 출근길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선별진료소 앞에 장사진을 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수도권 전역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되기 시작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폭발적인 증가세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제가 휴일이어서 오늘 확진자는 다시 7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물이 끓어 넘치기 직전의 위험한 상황,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오늘은 송민선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서울역 광장에 들어선 임시선별검사소.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도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2m 간격으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먼저 핸드폰 번호하고 성별하고 연령만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시민들은 살을 애는 듯한 한파보다 코로나19의 무서운 확산세가 더 걱정입니다. 혹시나 나도 하는 불안감에 검사소를 찾았습니다. 딴 사람한테 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서울역에 나오게 되고. 임시선별검사소에선 기존 PCR 검사 외에 검체 채취가 쉬운 타액 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코에다가 면봉을 넣는 것을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 검사를 해드리고 있어요. 30분 안에 검사 결과를 알고 싶은 경우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도가 떨어져 PCR 검사가 권장됩니다. 오늘 운영된 수도권의 임시선별검사소는 16곳이지만 순차적으로 150곳까지 늘어납니다. 3주간 집중적으로 검사하면 환자 발생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환자 수를 좀 추계를 해보면 한 950명에서 한 1,200명 사이의 환자가 발생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자가검사는 스스로 검체 채취가 가능한 제품이 개발돼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지역 내 집단 감염이 속출하자 강릉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 21만 명 전체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서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형 주차장에 마련된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에서는 오늘 하루 종일 차량 행렬이 이어졌고 도시 전체가 사실상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강릉에서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빙상 경기장 앞 주차장입니다. 자동차들이 길게 줄지어서서 코로나 검사를 기다립니다. 강릉 시민들 21만 3천 명 모두가 검사 대상입니다. 한꺼번에 다들 검사를 받고 뭐 해서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숨기면서 안 오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시민 전수검사는 강릉시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강릉시는 의심 증세를 갖고 있거나 무증상 확진자를 빨리 찾아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전수검사를 결정했습니다. 검사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어제와 오늘 3,200여 명을 검사한 결과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잠복돼 있는 잠재적인 무증상자들을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가장 관건일 것 같고요. 강릉에서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확진자 25명이 쏟아지자 곧바로 거리 두기를 2.5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확진자가 속출하자 강릉 시내는 인적이 끊길 정도로 한산했고 시민들은 외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학원도 안 벌고 집에만 지금 자가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닌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연말분이 하나도 없고. 강릉시는 시민 전수검사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올 것을 대비해 연수원 시설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사용 가능한 병실도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에 남은 중환자 병실은 단 8개뿐입니다. 내일이면 다른 곳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할지 모를 상황이죠. 더 심각한 건 노인 요양시설까지 무증상 감염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고령자여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폭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요양병원. 지난 5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일부 층을 코호트 격리했지만 하루 새 47명이 추가돼 확진자는 20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직원들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등 거리 두기가 미흡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군포의 주간보호센터에서도 이용자와 종사자, 가족 등 5명이 추가돼 39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요양시설에 대해 수도권은 2주 간격, 그 외 지역은 4주 간격으로 전수검사를 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데까지의 그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발견이 늦고 그런 발견이 늦은 그런 사이에 입소자 또는 입원 환자에서의 집단 발병으로 요양시설은 최근 1주간 주요 감염 경로 가운데 3번째로 많습니다. 때문에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1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위중 환자는 하루 새 6명, 사망자는 7명 늘었습니다. 서울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총 69개이고 사용 중인 병상은 64개로 입원 가능 병상은 5개입니다. 현재 수도권에 남은 중환자 병상은 어제보다도 5개 줄어든 8개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환자 218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서 이틀째 집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체 10%에 불과한 공공병원 위주로 병상을 늘리고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환자가 계속 불어나면 조만간 심각한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전체 병상을 통째로 비우겠다는 병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0개 병상을 갖춘 경기도 평택의 한 민간 종합병원. 입원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일까지 나가야 돼요.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내가 또 시국이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병원장은 최근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코로나 병원으로 낙인 찍히는 걸 감수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거저거 다 따지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누군가는 결단을 해서 누군가 무엇을 해야 된다면 그 일을 내가 하자. 칠곡 경북대병원도 680병상 규모의 새 병동을 코로나 병동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202병상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고 준비가 돼 있고 추가에 대해서는 논의한 상황이다. 여의도 순복음 등 5개 대형 교회는 기도원과 수련원 등의 보유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전국에서 의료 인력을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군 의료 인력과 육군 특전사 간부 등 400여 명을 오늘부터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지난달 말 코로나 재확산 움직임 속에 정부가 솔선수범하자면서 공무원들의 출장을 사실상 금지했는데 전국 광역시도 공무원 노조 간부들이 출장 금지 직후 제주도에서 합숙 행사까지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를 넘어서자
방역 당국은 모임 없는 연말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2020년에 모임은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런데 하루 뒤인 지난달 25일 전국광역시도 공무원 노조연맹 간부 55명은 제주행 항공편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제주도 한 호텔에서 1박 2일로 공무원 맞춤형 노사관계 과정이란 합숙 교육 행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조 측은 마스크 등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고 해명했지만 온도 체크는 이제 매일 하게 했고 민간인이나 일반인이라고 겹친 데는 제가 전부 다 안 가고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데만 들어갔어요. 일부 노조원들은 외부 식당에서 술자리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전국 공무원에겐 코로나 대응이나 국민 안전과 관련된 출장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노조 측은 전반기에도 대의원 회의를 갖지 못해 내년 예산안 논의 등을 위해 모임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를 결정하는 2차 징계위가 내일 열립니다. 징계위는 가급적 내일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윤 총장으로서는 운명의 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오늘도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핵심은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교수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징계 이후까지 대비한다는 포석으로 보이지만 법무부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를 다시 심의합니다. 징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운명의 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오늘도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한중 위원이 징계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절차를 위반했다는 건데 검사징계법에 징계위 예비위원이 있는데도 정 위원을 새로 위촉한 건 맞춤형 편파 구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위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위원들의 편향성도 여전히 논란입니다. 정 위원장은 정부 측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공단의 이사라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자리입니다. 이용구 차관 역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공단 이사를 지냈습니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 부장도 KBS의 채널A 사건 오보와 관련해 수사 피의자로 특정되면서 자격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오늘 저녁 윤 총장 징계 기록 사본과 감찰위 회의록 열람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가장 중요한 징계 관련 서류를 징계위 하루 전날 보라고 하는 것은 생색내기의 꼼수라며 거부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윤 총장이 징계 이후 법적 대응을 위한 근거를 쌓아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오늘 SNS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의 속마음도 비교적 생생하게 읽혔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을 비판하는 글로 징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윤 총장은 침착하고 강하게라는 짧은 글로 결전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장윤정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최근 본 책과 영화를 소개하면서 브라질 최초 여성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가 개혁에 저항하는 언론과 검찰에 탄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깨어있는 시민의 냉철한 감시가 계속되지 않으면 검찰권과 사법권도 민주주의를 찬탈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징계위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검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점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침묵을 지키던 윤 총장은 SNS에 심경을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침착하고 강하게. 지난 주말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글인데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의 한 구절입니다. 소설에서 주인공은 청새치를 잡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자신을 격려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사진 대신 검찰 로고 앞에서 뒷짐을 지고 있는 자신의 캐리커처도 올렸습니다. 부당한 징계 청구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앞에 놓인 갈림길은 5가지, 즉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입니다. 당초 해임을 밀어붙일 거란 전망이 우세했는데 갑자기 그보다 2단계 낮은 정직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석기 기자, 일단 징계위원 숫자가 4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짝수인데 징계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의결을 하게 됩니다. 4명이 출석해 3명이 같은 의견을 내면 징계 수위가 확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징계의 종류가 5가지가 되는데 만약 과반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조금 복잡한데요. 위원 4명이 낸 징계 의견을 수위가 센 순서부터 더한 다음 과반에 이르게 되면 이 의견들 중에서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징계 수위를 채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위원 4명 중 2명이 해임, 1명이 정직, 1명이 감봉 의견일 경우 과반인 3명에 이르기까지 해임 더하기 정직을 하는 거죠. 이로써 과반이 됐으니 이 해임과 정직 중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정직을 내리는 겁니다. 예. 위원 3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보시다시피 이 3번째로 높은 수위의 징계로 확정이 된다는 점에서 이 3번째 징계안을 낸 위원이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는 관측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해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해임은 과반수 찬성 시, 즉 3명이 해임 의견을 낼 때만 가능합니다. 해임 의견이 2명만 돼도 그 아래 단계의 징계로 결정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해임은 검찰총장 임기를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감봉 등의 경징계는 윤 총장이 총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점에서 또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정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 정직 얘기가 나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공교롭게도 이 정직을 언급하는 여권 내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직접 들어보실까요? 왜 정직이로 나올 수 있다고 보느냐면요. 야당도 있지 않습니까? 야당도 국민이지 않습니까? 예.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해임보다는 정직을 할 정직은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한데요. 표면적으로는 내년 7월까지인 임기를 보장하는 모양새지만 정직 상태에선 윤 총장이 각종 수사를 지휘할 수가 없게 되죠. 정직 정도 겨누면은 일주일 동안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임기 말이 거의 다 되니까. 자, 그러니까 해임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은 피하면서도 해임의 버금가는 효과는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정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내일 지켜보죠.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선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뒤집고 어제에 이어 오늘 3번째 토론까지 강제 종료시킬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홍연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은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토론이 있었는데 이게 다 끝난 겁니까? 네, 필리버스터는 당초 8시 52분에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언을 끝까지 이어가면서 야당의 발언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야당은 이 필리버스터 취지에 맞게 마지막 발언 기회를 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고 조금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마지막 발언을 30분가량 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는 결국 무기명 투표가 진행이 될 텐데요. 이변이 없는 한 어제와 마찬가지로 전체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 가결로 종결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9일 공수처법 3시간 토론으로 시작해 국정원법과 대북전단 금지법까지 장장 61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됩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확산이 중대 고비를 맞았는데 국회가 소모적 토론만 이어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만 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자, 그런데 홍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려면 180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소속인 박병석 국회의장까지 표결에 참여해서 이 정족수를 채웠다. 그래서 이 논란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 국정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료 포결에는 총
186명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와 무효표를 제외하면 180석으로 겨우 의결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무소속인 박병석 의장이 표결에 나서지 않았다면 180석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야당은 의장까지 나서서 야당의 입을 틀어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중립적으로 국회를 이끌고 야당의 발언을 보장해주는 국회의장이 맞습니까? 두고 역사의 나쁜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잠시 뒤 대북전단 금지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쟁점 법안 입법도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자, 이렇게 2020년 국회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여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4차례 연뒤에 뜻대로 되지 않자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물밑 조율 과정에서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지낸 현 정부의 고위 인사들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지만 불발됐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서 추천했는데도 여당이 이걸 거부했다는 거죠. 이를 두고 여야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었는지 박경준 기자가 양측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달 25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종료된 뒤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 정권에서 차례로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낸 신현수, 이석수 두 사람을 후보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 때 사정비서관을 지낸 뒤 현 정부 민정수석 하마평에도 올랐던 인물입니다. 이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특별감찰관을 지냈지만 우병우 전 수석과의 갈등으로 물러났습니다. 한 분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고 한 분에 대해서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분은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검찰 출신 인사들의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둘의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내가 자세히 말 안 할게요. 그건 예의가 아니야. 지난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된 다음 날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잘못된 일이란 의견이 54.2%, 잘된 일은 39.6%였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여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수의 힘으로 중단시키고 있는데 4년 전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필리버스터를 의회 독재를 막아내기 위한 야당 최후의 보루라고 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야당이 4년 전 여당일 때는 어땠을까요? 오늘의 포커스는 내로남불 필리버스터에 맞췄습니다. 지난 11일 날 시작해 다음 날 새벽까지 쉼 없이 발언을 이어갔던 윤희숙 의원. 그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편 야당의 목소리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기립 표결을 밥 먹듯이 하고 상임위에서 이게 지금 어느 나라 입법부가 이렇습니까? 12시간 47분. 국내 필리버스터 역사상 최장 기록을 세우고 내려왔습니다. 여당에서는 비아냥이 쏟아졌죠. 홍보용 기록 세우기와 정치 공세를 우선시하는 모습은 실망을 넘어서 충격이었습니다. 신기록을 수립한 윤희숙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 몇 년 전엔 반대쪽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서로 10시간을 하더니 시간 경쟁을 하는지 기록 경쟁을 해서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2016년 테러 방지법 처리를 막으려던 당시 야당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섰을 때였죠. 김광진, 은수미 등 당시 의원들이 잇따라 신기록을 세우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저 오히려 김광진 의원님 입술이 많이 탔다 그러던데 저는 그것보다는 하여튼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당시 문재인 전 대표는 SNS에 잘했다, 대단하다며 격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발언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헌법 조문을 읊고 제1장 총강 제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책과 판결문, 인터넷 댓글까지 읽으며 8일 동안 필리버스터가 계속됐죠.
하지만 민주당 원내대표 이번엔 6일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총 6일째 무제한 토론입니다. 야당의 의사표시는 이미 할 만큼 충분히 했습니다. 의미 없는 책 읽기 시간, 무제한 국력 낭비라고도 했습니다. 4년 전 원내대표의 말과 달라도 너무 다르지요. 과반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의회 독재를 막아내기 위한 야당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상황 따라 입장도 달라지는 것. 정치라는 게 원래 이런 건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한겨울 시작을 알리는 날씨였습니다. 영하로 뚝 떨어진 데다 초속 6m 안팎의 칼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한강공원에 고드름이 맺힐 정도로 추웠는데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체감 영하 16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황선영 기자. 네, 서울 신촌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많이 추워 보이는데 체감 기온 어떻습니까? 네, 옷을 5겹이나 껴입었는데도 지금 체감 추위는 굉장히 춥습니다. 옷깃 사이로 찬바람이 계속해서 느껴질 정도입니다. 지금 기온은 영하 7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체감 온도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신촌거리는 코로나 여파의 한파까지 겹쳐 인적도 매우 드문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였고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초속 4에서 6m의 바람 때문에 추위가 더욱 매서워졌는데요. 강원도 홍천과 양양이 각각 영하 20.6도와 영하 20.1도까지 떨어졌고 화천도 영하 18.8도를 기록했습니다. 춘천 영하 12도, 대전 영하 6도, 부산도 영하 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일대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됐고 강원도와 충북, 경북 등지엔 한파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엔 더 춥습니다.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10도로 오늘과 같겠지만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16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따뜻한 옷차림과 수도관 동파 등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촌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네, 요즘 타인과 거리를 두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이른바 차박, 그러니까는 차에서 숙박을 하는 캠핑 하시는 분 많은데요. 이 캠핑카로 개조한 버스에서 함께 잠을 자던 50대 고교 동창 4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서 1명이 숨졌습니다. 이 캠핑카에 설치된 경유 히터를 켠 채 잠을 자다가 활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캠핑카로 개조된 45인승 버스입니다. 버스 아래쪽 징칸에 기름통과 가스 배출관 등이 설치됐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보일러 역할을 하는 난방용 히터 시설입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이 캠핑카에서 함께 차박을 하던 50대 일행 4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습니다. 1명이 숨졌고 1명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명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를 당한 50대 일행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45인승 버스를 개조한 캠핑카를 타고 여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들은 경유 히터를 켜놓은 채 밀폐된 차 안에서 잠을 자다 화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캠핑카 불법 개조 여부와 경유 히터 설치나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에서 그 밑에 뭐 바닥에 균열이 있었던지 아니면은 뒤에부터 뭐 창문이 열어져 있었던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좀. 오늘 낮 12시 35분쯤엔 경기 동두천의 한 계곡 근처에서도 텐트에서 잠자던 2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가스 난로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의 캠핑장 안전사고 195건 가운데 난방기기 때문에 일어난 질식 등 관련 사고는 60건에 이릅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대한민국 복지가 진정 발전하고 있다면 이런 뉴스를 전하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사망 5개월 만에 발견됐습니다. 불과 1km 정도 떨어진 지하철역에서 노숙 중이던 발달장애 아들의 입을 통해 알려진 건데 5달 넘게 두 모자는 우리 사회에서 방치돼 있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하루 8만 명이 오가는 서울 이수역. 사회복지사 정미경 씨가 노숙인 A 씨를 처음 발견한 건 지난달 6일쯤이었습니다. 한 달여 뒤인 지난 3일 다시 이수역을 찾은 정 씨는 노숙인 A 씨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추위에 부르튼 손은 까져 있었고 텅 빈 구걸함 앞엔 엄마가 돌아가셨다, 도와달라는 쪽지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가요, 절대로 고기잡이배 아들아 따라가면 안 된다.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절대 도움 받지 말아라 라고 하신 거를 말씀하시면서 발달장애를 앓는 A씨가 엄마의 사망 당시를 묘사하는 얘기도 듣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 팔이 안 움직여 라고 하시면서 숨을 이상하게 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엄마가 숨을 안 쉬셨어요 라고. A씨와 함께 찾아간 집안엔 전기 공급을 중단한다는 경고문과 함께 미납고지서만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A씨 어머니가 숨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국과수는 A씨 어머니가 5달 전에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A씨 모자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였지만 구청과 주민센터 모두 코로나 비대면 행정에 이들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자체는 뒤늦게 A씨에 대해 장애 등록과 함께 긴급복지 생계비 지급 등 A씨의 자립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70대 남성이 음식점 직원들을 향해 화학물질을 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음식점에서 일하는 30대 여성의 교제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벌인 일인데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방제용 흡착포를 나눠둡니다. 식당 출입구 등에 뿌려진 화학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2일 오후 6시 30분쯤 이 식당을 찾아온 74살 남성 A씨가 식당 직원들을 향해 화학물질을 뿌렸습니다. 니들 와라 있는지는 몰라도 보다니 굴러가는 왜 뿌리더라고 그냥. 술 취했어 많이 취했어. 접촉할 경우 피부에 심한 화상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테러에 식당 직원 1명과 손님 1명이 팔과 다리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목격자들은 A씨가 등산 가방을 맨 채 투명한 액체가 든 용기를 들고 나타나 테러를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식당에서 일하던 39살 B씨를 몇 달째 따라다니며 사귀자고 요구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당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여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B씨는 화학물질을 들고 오는 A씨를 보고 급히 몸을 피해 다치진 않았습니다. 아니 핸드폰에 여자 사진 들고 있더라고. 금요일날 괜찮고 그 전날도 괜찮아서 잡아가고 했는데.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수능 뒤 대학별 논술고사가 한창이죠. 예년 같았으면 한 번에 끝났을 시험이 혹시 모를 감염 우려로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3번에 나눠서 치러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의 실수로 일부 학생이 밤늦게까지 재시험을 치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당황했던 학생들 시험은 잘 봤을까요? 황병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휴일인 어제 논술 시험을 치른 한국외대.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5,800여 명의 수험생들을 3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문항의 시험을 출제했습니다. 학생들 간에 동선이 겹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최대한 미연에 방지하려고 고사 시간대를 벌려서 셀타임으로. 그런데 오후 시험을 치른 일부 수험생들에게 오전에 출제된 문제의 시험지가 배부됐고 이를 뒤늦게 한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만 재시험을 치렀습니다. 감독관님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근데 어수선하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갑자기 걔네 보고 다른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겠대요. 그때 일단 집중력 다 떨어져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재시험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온라인 수험생 카페엔 혼란스러워 시험을 잘 보지 못했고 감독관이 5만 원을 쥐어주며 사과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외대는 시험이 늦게 끝나 학생들에게 교통비로 준 것이고 추가 재시험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고사본부에서 문제지를 인쇄한 뒤 봉투에 배분하다 실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위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다 보니까 셀프 방역 제품이 대안이 돼주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많이들 쓰는 제품 중 하나가 수돗물만 넣으면 살균제를 만들어준다는 전해숙이죠. 이 간편하게 만들어진 살균제를 어디든 뿌리기만 하면 되니까 인기인데 우리 호흡기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 검증이 된 걸까요? 소비자탐사대 황민지 기자입니다. 살균, 탈취. 누구나 간편하게 살균제를 만들 수 있다는 전해수기. 효과적이고 자극 없이 살균 탈취하세요. 수돗물을 기계에 넣고 돌리면 1분 만에 살균제가 만들어지고 그대로 뿌리면 세균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기라는데 베개 같은 데다가 뿌려서 이제 세균 번식이나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효과는 어떨까? 전해수기로 만든 물과 락스를 희석한 물로 살균해봤습니다. 세균 오염도가 936RLU인 도마를 닦았더니 전해수기 물은 67RLU, 락스물은 60RLU로 각각 떨어졌습니다. 오염도 551RLU 휴대전화도 전해수기는 12RLU, 락스는 0RLU로 나와 살균 효과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수돗물이 금세 살균제로 변했을까? 전해수기로 수돗물을 전기분해하면 물 분자와 염소 분자가 쪼개져 차염소산 나트륨을 만드는데 락스에도 있는 이 성분이 살균 작용을 하는 겁니다. 살균력 측면에서 봤을 때 둘 성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특별한 화학 첨가제 없이 살균제를 만들 수 있어 안심하고 쓴다는데 수돗물로 사용하는 거라서 그래도 다른 것보다 좀 더 믿을만하고 안전한 것 같아서. 문제는 안전성. 전해수기 살균제를 뿌릴 때 차염소산 나트륨이 사람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범용 살균제예요. 그러니까 피부 접촉, 아주 제한된 피부 접촉만 허용이 되고 호흡이나 섭취는 금지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전해수기 제조업체들은 살균 성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받았지만 호흡기로 흡입하면 되는지 등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네, 이쪽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이 장기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최신 제품이다 보니 아직 안전 기준이 미비한 상태고 환경부는 5월에서야 안전성 검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생성되는 물질이 유효염소이기 때문에 사용 형태로 봤을 때 위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좀 보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전해수기 유해성은 검증되지 않은 셈인데 이대로 뿌려도 괜찮은 걸까요? 소비자 탐사대 황민지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국회 토론 중에 북한 핵을 옹호하는 것으로 들리는 발언을 해서 논란입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5,000개나 가지고 있는데 북한들은 핵을 갖지 말라고 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송영길 의원은 오선 의원의 인천시장을 역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입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찬성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돌연 미국이 어떻게 북한의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북한, 이란에 대해서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두고는 불평등 조약이라며 북한이 핵을 가지려고 하는 건 미국의 군사 위협 때문이라고 했는데 북한이 주장해온 핵 자위론과 같은 논리입니다. 586 핵심 인사들의 속내가 그런 것이 아닐까 우려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야당은 북한 비핵화에 힘을 보태야 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군비 확장을 통해 핵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게 송영길 위원장이 말하는 형평성인지. 논란이 커지자 송 의원은 북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대안을 핵을 용인하는 주장 논리로 둔갑시켰다며 언론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6월 북한이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고 말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미국에서는 잠시 뒤 우리 시간 11시부터 일반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백신 수송 작전을 역사상 가장 까다로운 물류 작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망자가 이미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만 미국인들은 그래도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관할 때도 운송할 때도 영하 70도 안팎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꼼꼼히 포장해 컨테이너 박스에 담습니다. 첫 출하분이 실리자 직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출하를 지켜본 주민들은 백신이 아니라 희망을 실었다며 기뻐했습니다. Seeing these trucks go by, it just gave you a thrill to know that we are helping the world. 모든 물량을 제쳐두고 최우선 순위는 백신입니다. 거점 물류센터를 거쳐 대형마트와 병원, 요양원 등 접종지로 옮겨졌고 날이 밝는 대로 접종에 들어갑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백신 수송은 미국 역사상 가장 까다로운 물류 작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1차 물량은 290만 회분. 의료진, 요양원 입소자와 근무자가 먼저 맞습니다. 내년 3월까지 1억 명이 목표입니다. So we need to have immunized about 75 or 80% of the US population before herd immunity can really be established. We hope to reach that point between the month of May and the month of June. 백신 거부감을 가진 이들에겐 안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o ensure all Americans can have trust and confidence in the carefulness of the FDA's review, we have made this review process as transparent as possible. 배송 업체들은 백신이 변질되거나 도난될 것에 대비해 배송 온도와 위치 등 전 과정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이 청약 시장에서 소형에 비해서 관심이 떨어졌던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 가점이 부족한 예비 청약자가 그나마 추첨제가 가능한 중대형 평수로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 밖에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어떻게 코로나까지 중대형 아파트 인기를 이끌었는지 이태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3년 뒤 완공 예정인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부지입니다. 올해 마지막 분양을 앞두고 관련 문의가 줄을 잇습니다. 분양 열기는 뜨겁죠. 또 오늘 많이 오시긴 하는데 100% 청약 가점으로 분양을 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과는 달리 85제곱미터 이상은 절반을 추첨으로 하기 때문에 가점제 경쟁에서 밀린 젊은 층의 관심이 유독 높습니다. 청약 가입 기간이라든가 자녀 보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올해 서울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약 200대 1로 지난해에 비해 약 5배, 6년 전에 비해 71배나 상승했습니다.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더 넓은 여유 공간을 원하게 되고 부동산 규제 강화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대형 아파트 공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2014년 4,317가구에서 올해는 3,290가구로 감소했고 전국적으로도 2014년에 비해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대형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청약 경쟁률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 100대 기업에 새롭게 진입한 국내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전자 단 한 곳만 글로벌 100대 기업에 포함됐는데 중국은 18곳, 일본은 8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 나라들과 격차를 좁히지 않으면 나중에는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전망이 나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매년 글로벌 100대 기업을 선정하는 경제 전문지 포브스. 기업의 매출과 자산, 시가총액 등을 종합해서 결정합니다. 세계 100대 기업의 국가별 분포를 보면 미국은 10년 전보다 9개 늘어난 37개 기업이, 중국은 11개 늘어난 18개, 일본은 5개 늘어난 8개입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10년째 이름을 올렸을 뿐 어떤 기업도 10년 동안 100대 기업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부의 순환을 보여주는 자수성가 기업인 비중도 한국은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10억 달러 이상 자산가 중에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아닌 자수성가한 국내 기업인은 57.1%. 미국,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해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기회형 창업이 늘고 자수성가 기업인이 많이 나와야 투자와 혁신이 촉진되는 경향이 있는데 낡은 법제도 전반의 혁신이 시급한.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신산업 스타트업 창업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창업 기업 가운데 기술에 기반한 기회형 창업 비중은 14.4%에 그쳤지만 생계형 등 비기회형 창업의 비중은 85.6%에 달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이 중국이 자신들이 김치 원조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급기야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가 백과사전 기능에서 왜곡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해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예 김치 원조 논쟁을 회피하겠다는 의도인 건지 최윤정 기자입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의 백과사전입니다. 한국 김치를 중국식 절임 채소인 파오차이라고 소개하며 한국 김치는 삼국시대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버젓이 적어놓고 누리꾼들이 수정할 수 없게 잠금 조치마저 해놨습니다. 지난달 김치는 중국에서 유래됐다고 적었다가 항의가 빗발치자 내용 일부를 수정한 뒤 정정할 수 없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바이두 백과사전도 위키백과처럼 검증된 네티즌들의 어떤 정보와 이런 부분들을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 김치에 관련된 부분을 편집 못하도록 막아놨다라는 거죠. 바이두의 이러한 조치는 정정당당한 논쟁을 피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치 진위 논란은 지난달 불거졌습니다. 환구시보는 중국 절임 채소인 파오차이가 국제표준기구 ISO의 표준으로 인정됐다며 한국 김치도 파오차이에 해당돼 중국의 김치가 세계 표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ISO는 한국 김치와는 다르다고 명시했습니다. KIMCHI, 김치라는 명칭으로 국제 표준이 되었으며 파오차이와는 다른 식품입니다. 정부는 우리 김치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토트넘 손흥민이 도움 1개로 소속팀의 선두 수성을 이끌었습니다. 단짝 케인과의 12번째 합작골이었는데요. 2경기 연속 최우수 선수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수에도 선정됐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전반부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한 손흥민이 슈팅까지 연결해보지만 골대를 살짝 빗나갑니다. 잠시 아쉬웠지만 전반 23분 간결한 패스로 케인의 선제골을 도우며 시즌 4호 도움을 기록합니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만 12번째 케인과의 합작골. 서로에게 좋은 기회를 양보하는 이타적인 플레이로 찰떡궁합을 과시 중인데 이제 두 선수의 호흡은 리그 역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골만 더하면 프리미어리그 역대 단일 시즌 최다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리그 통산 최다 합작골 기록까지도 불과 4골을 남겨뒀습니다. 영국 현지에선 두 선수의 환상의 호흡을 주제로 하는 애니메이션 영상이 조회수 66만을 넘기며 팬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They are, I repeat, world-class players. World-class players. I'm not telling anything different than that. 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인터넷 팬투표로 선정한 최우수 선수, 킹 오브 더 매치에 2경기 연속 선정되며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토트넘은 후반전 동점골을 허용해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2위 리버풀 역시 무승부에 그치며 리그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명곡 마이웨이입니다. 원래 프랑스 샹송이고 엘비스 프레슬리를 비롯해 수많은 가수가 불렀지만 뭐니 해도 이 프랑크 시나트라 노래를 따를 수는 없죠. 힘과 확신에 차 내 갈 길을 가겠다고 외치는
시나트라의 빗대 나온 용어가 바로 시나트라 독트린입니다. 1989년 고르바초프가 소련 동맹국들에게 각자 갈 길을 가라고 하면서 공산권 붕괴를 재촉했던 바로 그 선언을 가리키죠. 그런가 하면 시나트라 증후군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토니 애트우드가 자기 세계에만 빠져 소통이 안 되는 아스퍼거 증후군에 붙인 이름입니다. 더 나아가 오류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쉽게 고치지 못하는 심리 현상을 폭넓게 가리키죠.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하면서 지난주 감염 경로를 모르는 비율이 30%에 육박했습니다. 숨진 뒤에 양성으로 판명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상 감염이 말 그대로 일상화한 겁니다. 대통령도 비로소 인정했던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의 경각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지만 고비 때마다 현실과 동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코로나는 머지않아 종식된다고 한 며칠 뒤 대구 신천지 사태가 터졌습니다. 한국이 방역 모범국가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한 바로 그날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1단계로 내리고 소비 쿠폰 발행을 재개하면서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확산세가 무섭게 치솟는 와중에도 연일 K방역의 성과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긴 터널에 끝이 보인다며 정부의 방역 역량을 믿어달라고 한 것이 불과 닷새 전입니다. 청와대가 국민의 체감과는 사뭇 다른 현실 인식을 보인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 듯합니다. 과거 대통령이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한 경제 낙관론이 상징적인 사례로 기억납니다. 부동산 정책을 24번 거듭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거나 부동산 문제 자신 있다고 했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방역 체계는 국민의 전폭적인 희생과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가 인권보다 방역이 우선이라는 마음으로 고분고분 따른 결과가 지금이 절체절명의 시간입니까? 이제 언제일지도 모르는 백신 접종 때까지 누굴 믿고 버텨야 합니까? 12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코로나 마이웨이였습니다. 갑작스런 한파에 좀처럼 적응이 되지 않는 하루였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더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영하 10도, 수요일에는 영하 11도까지 곤두박질치겠고요. 목요일 오후부터 날이 차츰 풀리겠습니다. 한파특보는 더 확대 강화된 상태인데요. 내일도 서울의 한낮 기온이 영하 4도에 머무는 등 종일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최대한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한편 호남 서해안 지역은 폭설이 비상입니다. 서해상에서 강한 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모레까지 최고 15cm의 아주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모든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4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